차디찬 옥에 갇힌 채 여인은 죽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옛날 옛적 강남 물길을 따라 번성한 곳에 강씨 상단이라는 이름난 상단이 있었습니다. 강씨 상단의 주인 강상사는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지요. 강상사는 소금과 포목을 다루며 큰 이문을 남기지는 않았으되 한번 약조한 값은 끝내 어기지 않는 사람으로 이름이 났지요. 그래서 그의 상단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오래 버텼고 장부보다 사람의 입에 먼저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장사보다 짧았습니다. 강상산이 병으로 쓰러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자 상단은 자연스레 동생 강원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련은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처지였고 여인이 상단의 열쇠를 쥐는 일은 말로만 가능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강원서는 상복을 입은 조카 앞에서 상단을 대신 지키겠노라 말했지만 그 말은 곧 자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련은 상단의 장부를 맡아 살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숫자를 익혔고 거래의 흐름을 읽는 눈도 있었습니다. 장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손때가 느껴지는 듯해 서련은 그 종이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지요. 그러나 삼촌의 운영 아래서 장부의 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맞았으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서련은 그 이상함을 말로 꺼내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었습니다. 그 상단의 구석진 자리에서 허드렛일을 도맡던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요. 말 먹이고 창고를 쓸고 자루를 나르는 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련의 눈에 그는 처음엔 그저 그런 일꾼 가운데 하나였고 이름조차 오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인연이 엮인 날은 장마가 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사흘을 넘게 퍼부어 강바닥이 불어나고 바람이 눅눅해 소금 자루가 숨을 쉬지 못하던 때였지요. 그날 밤 소금 창고의 지붕이 내려앉을 듯 소리를 냈고 일꾼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젖은 소금은 곧 죄가 되는 물건이니 더 손대지 말라는 삼촌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쪽에서 여전히 자루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련이 문틈을 열어보니 이도가 홀로 남아 소금 자루를 안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의 어깨로 떨어졌고 숨은 거칠었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잠시 망설이다 치맛자락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말없이 함께 자루를 밀었습니다. 그때 서련의 손이 부러진 들보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서련은 얼른 손을 감추려 했으나 이도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품에서 비단 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았으되 바느질이 고운 물건이었습니다. 이도는 말없이 서련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서련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느냐? 이도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긴 설명도 없었지요. 다만 서련은 그 수건을 보며 이 사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 무렵 둘은 창고 안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고 삼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도는 다시 자루를 정리했고 서련은 피가 멎은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비단 수건은 그날 이후 서련의 손목에 남지 않았으나 마음 한켠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련은 상단 마당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이도의 동선을 보게 됩니다. 이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했을 뿐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설연을 편하게 했지요. 가까워지지 않았기에 아직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다만 설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하나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상단의 장부에서 느끼던 이상함과는 다른 더 개인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예감은 비가 그친 뒤에도 바닥에 남는 습기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연은 그저 그 예감을 애써 외면한 채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은 누구도 밀어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비 오는 창고에서 감겼던 비단 수건의 감촉만이 그날의 일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상단은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흙은 오래도록 질척거렸고 창고 안에는 눅눅한 기운이 남아 소금 자루에서 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설연은 아침마다 장부를 들고 마당을 건너며 이 습기가 언제쯤 빠질지를 가늠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계절의 기운을 읽는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요. 이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에도 그는 가장 먼저 창고 문을 열고 자루를 살폈습니다. 젖은 곳이 없는지 손으로 눌러보고 바닥에 깔린 판자를 뒤집어 말렸습니다. 설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스스로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고 그 거리에서 보는 것이 편했습니다. 둘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것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요. 설연이 장부를 들고 지나갈 때 이도는 고개를 더 낮추어 인사했고 설연은 그 인사를 예전보다 조금 더 또렷이 받아주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으나 마주치는 횟수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창고 한켠에서 소금 자루를 정리하다가 설연이 자루 하나를 잘못 옮긴 것을 이도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설연은 괜히 멋쩍어 웃었고 이도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하나가 하루를 오래 남겼습니다. 밤에 장부를 덮고 나서도 설연의 손에는 낮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단의 일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강원서는 여전히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거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연의 눈에는 작은 어긋남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치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날짜가 맞지 않는 거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설연은 그때마다 장부를 다시 덮고 더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해도 되는 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도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주하면 설연은 상단의 장부도 삼촌의 얼굴도 잠시 잊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사람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설연을 안심시키면서도 불안하게 했습니다. 안심은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갑작스레 장대비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혀 둘은 상단 바깥의 작은 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볏짚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처마를 두드리며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설연은 젖은 옷자락을 털다 말고 이도를 흘끗 보았습니다. 비를 맞아 머리칼이 축 늘어진 모습이 영 어설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연이 웃음을 삼키자 이도는 그제야 제 꼴을 눈치채고 헛기침을 한번 합니다. 제가 뭐 그리 우습습니까? 괜히 툴툴대는 말에 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 덜 말끔해 보여서요. 이도는 말없이 소매를 말아 올리며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일부러 더 크게 털자 물방울이 바닥에 튀었고 설연은 놀라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 둘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은 크지 않았고 금세 잦아들었으나 방 안에 남았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옷을 말렸습니다.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 않았고 다시 이어져도 길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등 잠불 심지를 손보았고 이도는 볏짚을 괜히 고르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졌고 눈길이 몇 번 스쳤습니다. 밤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비치고 등잔불이 바람에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둘은 가까이 있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닿았다 떨어지고 눈길이 머물다 비켜갔습니다. 비가 한풀 꺾였을 무렵 서련은 옷자락을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이도도 따라 일어나 문 밖을 살폈습니다. 밖은 아직 젖어 있었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둘은 별다른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를 찾게 되었고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련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부러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도는 그 선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서련이 머무는 자리 곁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련은 장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처리하지 않은 거래였고 날짜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서련은 그 장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일어나지 않은 일의 그림자가 이미 발끝까지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으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서련은 결심을 굳혀갑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련은 이도를 불러냅니다. 장소는 상단 마당이었고 사람들의 눈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서련의 얼굴은 차분했고 이도는 그 차분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만두거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서련은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말들을 꺼냅니다. 너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쯤에서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 이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련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도는 상단을 떠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서련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면 붙잡고 싶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련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집니다. 상단은 여전히 돌아가고 삼촌의 웃음도 여전했습니다. 아무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단 안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끝내 이도에게는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도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련은 옥에 갇혀 차디찬 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고 증거는 명백했지요. 장부에는 서련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들은 모두 서련을 가리켰습니다. 강원서가 치밀하게 준비한 덫이었습니다. 광가의 사또는 서련에게 사형을 언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서가 은밀히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돈을 건네며 서련의 형을 미루어 달라고 했지요. 아직 서련이 가진 재산과 땅 문서가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련이 죽으면 그 재산은 광가로 몰수될 터였으니 강원서는 서련을 살려두되 옥에 가둬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미루고 서련을 옥에 계속 가둬두기로 했지요. 서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에 한 번씩 강원서가 옥을 찾아와
땅 문서와 재산 목록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지요. 서련은 거부했지만 강원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이니 순순히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서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삼촌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련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몸이 나른했지요. 처음에는 옥의 더러운 공기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자 서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서련은 놀라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도와 함께했던 그날 밤 이후 아이가 생긴 것이었지요. 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도의 아이였습니다. 서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도는 이미 떠났고 자신은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몸이었지만 이도의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서련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지요. 서련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도는 떠났지만 이도의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지요. 서련은 그날부터 옥에서 주는 밥을 모두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마시고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자 서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옥졸들이 눈치챘고 곧 사또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죄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강원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련의 배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강원서는 서련에게 제안했지요. 땅 문서와 재산을 모두 넘기면 아이를 내가 키워주지. 서련은 강원서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했으니까요.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 문서와 재산 목록에 도장을 찍었지요. 강원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문서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서련은 옥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옥은 차디찼고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지요. 서련은 홀로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었고 따뜻한 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옥졸 하나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옥 안을 채웠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도를 닮은 얼굴이었지요. 서련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강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련은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속삭였지요. 며칠 뒤 강원서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서련은 아이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부디 잘 키워달라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강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아갔습니다. 서련은 빈 팔을 안고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던 짧은 시간, 그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련은 소리내어 울었지요. 옥 안에 서련의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서련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강원서가 사또를 매수했기 때문이었지요. 서련이 살아 있어야 혹시 모를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련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기 위해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강원서가 아이를 데리고 옥을 찾아왔습니다. 서련은 옥문 틈새로 자라나는 아이를 볼 수 있었지요. 강아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강원서의 집에서 자랐지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의 구박을 받으며 찬밥 신세로 자랐지요. 서련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옥에 갇힌 죄인이었고 아이를 빼앗아올 힘도 없었으니까요. 서련은 아이가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내 아버지는 한양에 계신 훌륭한 분이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 믿었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련은 여전히 옥에 있었고 강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강씨 상단은 완전히 강원서의 것이 되었고 아무도 서련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그저 옥에 갇힌 죄인일 뿐이었지요. 그 10년 동안 이도는 상단을 떠난 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궁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이도를 찾았지요. 그들은 이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이도는 왕의 사촌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궁에서 쫓겨나 민간에서 자라고 있던 왕손이었지요. 그런데 왕이 후사 없이 병약한 몸으로 오래 앓고 계셨고 이도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궁의 대신들은 이도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강씨 상단에서 쫓겨나 한양에 올라온 이도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도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청을 결국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3년 뒤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도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도는 이제 조선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련이 있었습니다. 왜 서련이 자신을 밀어냈는지, 서련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이도는 가끔 서련을 떠올리며 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도는 왕이 된 후 신하들에게 왕비를 간택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련이 있었고 다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할 수 없었지요. 신하들은 간곡히 청했지만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이도는 한 번도 서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서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련이 자신을 밀어낸 이유도 서련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이도는 가끔 서련을 떠올리며 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서련은 옥에서 세월을 보내며 단 한 가지만을 바랐습니다. 강한이 무사히 자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기를. 서련은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강한이 1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강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서의 집에서 받는 구박과 천대가 날로 심해졌고 하인들은 강한을 죄인의 자식이라 부르며 괴롭혔지요. 강한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양에 계신 훌륭한 분이라고. 강한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한양으로 가기로. 어느 날 새벽 강한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물건인 낡은 비단 수건이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수건이 아버지를 찾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한은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지요. 한양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강한은 저작거리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낡은 비단 수건을 보여주며 이 수건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한은 저작거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내가 있었는데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지요.
강한은 무의식 중에 그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이도였습니다. 이도는 왕이 된 후에도 가끔 미복 차림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그날도 몇몇 호위무사들과 함께 저작거리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강한이 이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강한이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고 이도도 멈춰 섰지요. 이도는 낯선 아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도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한은 품속에서 비단 수건을 꺼내 이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도는 그 수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설현에게 건넸던 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수건. 이도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 들었지요. 수건의 무늬, 바느질의 흔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도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어딘가 자신을 닮아 있었지요. 호위무사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은밀히 이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마마와 닮았다고. 이도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누구냐? 강설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연. 1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이름. 이도는 아이를 붙잡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강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옥에 갇혀 계십니다. 10년째. 이도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연이 1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 이도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요. 이도는 즉시 호위무사들에게 명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서 강설연의 사건을 조사하라고. 그리고 자신도 직접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황급히 준비에 들어갔지요. 며칠 후 이도는 강한과 함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왕이 직접 온 것에 놀라 떨었지요. 이도는 차갑게 명했습니다. 강설연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기록을 살피던 이도는 분노했습니다. 장부는 조작된 것이었고 증인들은 모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 죄를 지은 사람은 강원서였고 설연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지요. 이도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강설연을 즉각 석방하고 강원서를 체포하라고. 그리고 설연에게 입힌 모든 누명을 벗겨주라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설연은 눈을 가리며 천천히 일어났지요. 몸은 수척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무죄가 밝혀졌으니 나가도 된다고. 설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요. 강한이었습니다. 어머니. 강한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설연은 아이를 꼭 안았지요. 10년 만에 느끼는 아이의 온기였습니다. 설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연. 설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도가 서 있었습니다. 선비 차림을 한 이도는 10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지요. 설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도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당신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줄.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의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고 했지요. 서련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강원서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 자신이 이도를 밀어낸 것은 이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 옥에서 아이를 낳고 10년을 버텨온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도는 서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신 놓지 않겠습니다. 이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 강한이 왕자라는 것을. 서련은 놀라 이도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허드렛 일꾼이 왕이었다니. 이도는 서련에게 말했습니다. 왕비가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옥에 갇혀 있던 죄인이었고 왕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지요. 이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왕비로 맞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견뎌온 고통,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던 아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이도는 서련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강한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지요. 그날 강원서는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밝혀졌고 강원서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강씨 상단은 다시 서련에게 돌아왔지요. 며칠 후 서련은 이도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강한은 이연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왕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련은 왕비가 되었지만 화려한 궁궐보다는 이도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서련은 10년의 고난을 이겨냈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옥중에 피었던 연꽃은 마침내 햇빛 아래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는 법입니다. 서련과 이도의 사랑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고 그들의 아들 이연은 훌륭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